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국사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기반이 다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집에서 맨날 컴퓨터 보면서 온라인 수업 하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힘내서 선생님들도 정말 우리 청국중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수업을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물론 여러분은 힘들겠지만, 우리가 학교 개학할 때까지는, 오프라인 개학할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이 수업 잘 참여하면서 오늘 한국사 수업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사 배울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대단원 1, 그리고 중단원 4,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내용이고요. 교과서는 30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자, 교과서랑 비디오트 다 폈죠? 다 피셔야 됩니다. 자,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배울 학습 목표 첫 번째, 청동기 시대 특징과 계급의 발생 과정하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선사시대라 해서 구석기와 신석기, 돌을 주로 쓰던 시대를 배웠고, 오늘 드디어 우리가 청동이라는 금속을 썼던 시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지금 두 번째 학습 목표.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어디죠? 그쵸, 고조선. 당군 왕건을 세웠던 이 고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건국이 되었고, 그 발전 과정. 우리가 그냥 우리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야 정도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어떻게 건국이 되었고 어떤 과정의 발전과 어떻게 멸망된지를 오늘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한국인으로서 세계화시대 자신만의 로고 만들기. 이건 선생님이 과제로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수업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학습 목표 3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과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 목표 1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학습 목표 1번, 청동기 시대의 특징과 계급의 발생 과정 알기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 혼자 김교실에 혼자 얘기하고 수업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약을 했을 때, 자, 여러분 청동기가 뭐죠? 근데 다들 막 이런 것보다 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제발 꼭 클릭만 하고 딴짓하지 말고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학습 목표 1번. 자, 학습 목표 1번에서는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청동기의 특징과 청동기 사회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그걸 볼 거고, 두 번째, 계급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청동기 사회의 특징과 청동기라는 그 금속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 우리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이 뭘까요? 맞아요. 바로 철입니다. 철. 여기 봐도 철, 저기 봐도 철, 다 철이 있을 거예요. 철인데, 인류가 처음 사용된 금속은 청동이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사용되어 있긴 하지만 철보다도 그 전에 청동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잠깐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청동입니다. 이 청동의 특징은 녹는 점, 이 청동을 불에 댔을 때 약 1000도쯤에서 녹는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철은 1500도에서 녹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인류가 우연히 불을 지폈는데 거기에 청동석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녹고 굳었는데, 그때 인류가 발견한 거죠. 야, 이 돌을 불에 녹였더니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다더라. 그래서 인류가 최초로 사용했던 금속이 바로 이 청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청동기예요. 청동으로 만든 도구를 사용한 시대. 그래서 청동기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청동기의 특징 한번 두 가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귀예요. 매우 귀합니다. 왜냐면은 물론 철보다 좀 더 인류가 손쉽게 재련할 수 있다, 다듬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당시에 이걸 솔직히 다듬는 그 과학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귀한 금속이었고, 특정 계급, 즉 지배층만이 소수의 계급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귀중한 도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바로 음식 용도로 사용됩니다. 즉 제사용 도구. 즉 지배층들이, 자, 우리 신을 모시자, 아니면 우리 조상을 모셔라 하면서 이 청동을 활용합니다. 이 제사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의식용 도구로 활용을 하거나, 또는 이 지배계급만이 청동 같은 멋지게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피지배층들에게 자기의 뛰어난 계급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한 도구로
의식용도와 무기로 활용되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청동거울, 청동방울. 여기 보면 청동방울과 청동거울인데 이렇게 당시 의식용도로 활용되었고, 자, 무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비파양동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세영동검인데 이렇게 당시에 청동기로 무기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위를 알리거나 조금 자신들의 그 계급의 우월성을 알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금 보니까 이 청동이라는 게 되게 후져 보이는데요? 별로인데요? 많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청동이를 잠깐 사진 보면 아시듯이 약간 칠판색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 지금은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지금 변색되거나 또는 녹슨 거예요. 자, 원래 진짜 청동의 색깔을 볼게요. 이게 청동기를 갓 만들었을 때, 방금 만들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어떻죠? 그죠? 번쩍번쩍 금색이죠. 자, 그래서 당시 지배층들이 이렇게 번쩍번쩍이는 금색을 자기 온몸에 휘장을 한 거예요. 두들두들 이렇게 칠하거나 다 갖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군장이 저 언덕 위에서 아침에 해가 딱 뜰 때 딱 언덕이 올라있고 여러분이 아래에서 딱 우러러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군장이 막 후광이 막 빛나고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당시의 청동기를 통해서 지배층이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야, 이 청동 기억할까? 우리 맞서. 우리는 왜 우리 맞서냐고? 우리는 높은 존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지배층의 권위를 높이고 정당했던 게 바로 청동기의 용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청동기 두 번째 특징은 이게 매우 약해요. 약하다고 해서 뭐 이게 땡 하면 손으로 부러뜨릴 수 있어요? 하는 게 아니라 돌보다 약합니다. 돌보다 약해서 당시에 농사 짓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땅을 농사 짓고 손으로 딱 내리치는 순간 돌이 부딪히면 땅 하고 깨져요. 아니면 모양이 바뀌거나. 그래서 농사기구로는 활용할 수가 없었다. 오직 지배층 권위라는 의식용도고 무기로 사용되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농사는 뭘로 지었나요? 바로 이 당시의 무기는 여기서 바로 이 돌로 지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무기고 청동기시대 무기고 한번 볼게요. 바로 이 반달돌팔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당시의 무기는 돌로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청동기시대 때 계급의 형성 한번 볼게요. 당시 청동기시대 때 계급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오늘날에도 여러분 아까 봤듯이 이제 계급이라는 게 형성된다고 하는데 왜 인류 역사에서 계급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계급이 왜 생겼을까?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왜 생겼을까요? 그럼 한번 되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계급이 있다? 없다? 어느 나라는 없다. 하지만 빈부격차는 있다. 즉 당시에 계급이라는 것도 빈부의 차, 즉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왜 인류 역사상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생겼고 그 부자는 지배층이 되었는지 그 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류가 원래는 신석기 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평등사였어요. 하지만 청동기 때 이 농사를 지면서 바뀌게 됩니다. 바로 변형사. 변형사를 짓는 게 왜 계급의 발생과 관련이 되었나요? 자, 우선 벼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벼 사진 한번 볼게요. 자, 벼의 특징은 작은 면적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식량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는 작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인류가 이때 변형사를 짓게 되면서 식량 생산량이 급증하는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가 돼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다고요? 어떤 질문이죠? 왜 청동기 때 드디어 왜 인류가 별의 농사 짓게 되었냐고요? 신석기 때는 왜 이걸 안 짓고?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신석기 시대 때 우리 인류 역사상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 신석기 혁명이었죠. 즉 농업이라는 것은 신석기 때 처음 합니다. 하지만 이 벼,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쌀은 청동기 때 농사를 짓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벼라는 작물의 특징이 물을 엄청나게 필요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석기 때까지만 해도 이 물을 갖다 써서 농사를 짓기에 기술이 부족했는데 청동기 때는 강물을 끌어다가 벼를 농사 짓을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류가 처음으로 벼로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점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농업 사상이 급증이 되었고, 이 농업 사상이 풍족하다 보니까 인류가 안정적으로 이제 밥을 먹게 되면서 인류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빈부의 차가 생기게 됩니다. 가난할 빈, 부익할 빈자, 즉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생기게 됩니다. 왜 농사를 잘 지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되었나? 그걸 잠깐 여러분을 설명 쉽게 비유를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청옥부족이라고 칩시다. 여기는 청옥부족이에요. 청옥부족이 약 100명이 살고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청옥부족이 100명이 1년 동안 먹고 살려면 쌀이 약 100kg가 필요해요. 100kg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신석기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농사를 져도 한 80kg까지밖에 식량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때 부족들이 야 어떻게든 우리 부족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공평하게 나누는 거야. 네, 그래서 n분의 1로 했던 거예요. 하지만 청동기 때 드디어 무슨 농사를 졌다? 그죠, 벼농사를 짓게 되었다. 그러면서 식량이 한 150kg가 생산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명이 1년 동안 먹어도 몇 킬로가 나와요? 맞아요. 50kg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빠집니다. 이 농사 열심히 했더니 이번에 이만큼 남았네? 야, 이거 어쩌지? 이거 n분의 1 할까? 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A라는 친구가 손을 들어서 뭐라 하냐면 야, 제가 이번에 농사를 겁나 열심히 줬는데 내가 니네 다 기술 알려주지 않았냐? 이거 물 갖다 쓰면은 벼가 자란다는 걸 내가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더 가져갔다 라고 자신의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뭐 말릴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내가 1년씩 먹고 살건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한 30kg 더 가져와 라고 하고 남은 20kg는 뭐 나눠 가져다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먹성이 좀 많이 먹는 B가 식량을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A한테 또 갑니다. 자, 미안한데 나 밥 좀 꺼줄래? 이러면서 한두 번을 껐어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죠. 근데 이 관계가 이렇게 B는 가난하고 부자인 A가 이 관계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A가 그럴 거예요. 야, 이번에 네가 나한테 쌀을 껐으니까 얘 부탁하는 거 들어줄래? 그럼 B가 당연히 그럴게 들어줘요. 근데 그 관계가 점차 내 부탁에서 명령을 받게 되면서 빈부의 차,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생겨나서 부자들은 가난한 계층한테 뭘 요구했냐? 바로 명령을 하게 됐고, 그래서 계급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즉, 인류 역사상에서 계급의 탄생의 배경은 바로 이 경제적 차이. 즉, 부자들은 이 부유한 권리를 바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너 내 말 들어 그럼 식량을 줄게 이런 식으로 계급이라는 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상 청동기 시대가 좀 큰 변화, 신석기혁명만큼 큰 변화를 이끌었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목표 첫 번째, 청동기 시대의 특징, 바로 계급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청동기 사회의 청동기의 특징 두 가지와 이 청동기 시대 때 무슨 농사를 졌다? 벼농사를 처음 졌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문제에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 때 벼농사를 졌다라는 OX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럼 신석기 시대 때 벼농사 졌다. OX? 당연히 X입니다. 벼농사는 청동기 때 처음 시작했다. 반대로 청동기 때 농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아니죠. 신석기 때 농경을 처음 시작했다. 단, 벼는 청동기 때 처음 농사 졌다라는 것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학습 목표 지금까지 잘 들었나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쪽지나 댓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학습목표 2번 고조선의 경우과 발전 과정 알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오늘 수업 좀 길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건 좀 미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집중 잘해서 끝까지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경우과 발전 과정 알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국가 바로 고조선이죠. 자, 고조선이 어떻게 건국이 되었냐? 일단 누가 건국했죠? 맞아요. 바로 당궁왕검 할아버지가 건국했죠. 이 당궁왕검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나라를 건국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홍익인간의 뜻이 뭐냐면은 널리 인간 사회를 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널리 인간 사회를 이롭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그겁니다.
나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더불어 성장하는 국가가 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널리 이롭게 하다 라고 보시면 돼서 그런 건국 이념으로 이제 고조선이 건국이 되었고, 당시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에 건국이 되었어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고조선이 청동기인 걸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단군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단군 신화 아직 기억하죠? 한번 교과서 35쪽 한번 피면서 선생님 지금부터 단군 신화에 대해서 천천히 같이 읽어보면서 어떻게 고조선의 사회를 유추할 수 있는지, 추론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35쪽 같이 필게요. 네, 역사탐구 단군 신화를 통해 본 고조선. 단군 신화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단군 신화 속에 어떤 역사적 현실이 있는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35쪽 피면 되고 같이 한번 단군 신화를 읽어보면서 여러분 참고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신화란 믿을 신자의 이야기 화자예요. 그래서 믿을만한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단군 신화 내용을 보면 알듯이 뭐 곰이 사람이 되잖아요. 실제로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거를 해석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신화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진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살이 붙고 또 거짓이 붙고 좀 꾸며지면서 이게 전설처럼 지금 전해져 내려온 게 바로 단군 신화인데, 실제 역사로 봤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파악하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어 자주천하의 뜻을 두면서 인간 세상을 몹시 바라고 있었다. 옛날에 그러니까 하늘에 환인, 그러니까 뭐 지금 치면은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죠. 신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얘가 자주천하, 스스로 천하를 나라를 하나 세우고 싶다, 이렇게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지상세계를 두루 내려다 보니 인간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려 함으로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고 내려보내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인이 자기 아들 환웅한테 야, 그럼 네가 가서 인간 세상 한번 다스려라 하면서 천부인을 세계 주었다고 하는데, 이 천부인은 전설 속에 내려오는 세 가지 보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역사자들이 아마도 천동방울, 청동검, 청동거울이지 않을까. 그래서 당시 이 단군 고조선이 세워졌을 때가 바로 청동기 사이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청동기 우물에 먼저 정착을 했던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 중에 환웅 일파가 이 청동기 문물을 가지고 아마 고조선의 그 지역까지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환웅이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난수 아래에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 이름하고 자신을 환웅천왕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웅이 한 3,000명 정도 무리를 이끌고 3,000명 정도 되는 그 부족이 와서, 여기가 현재 어딘지 몰라요. 신난수가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로 내려와서 이제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나라의 기틀을 다진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바람과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자들을 거느려 곡식과 생명, 병과 형벌, 선과 악을 맡게 하고.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환웅이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람과 비, 구름을 관장하는 신하들과 같이 왔대요. 그래서 이 바람과 비, 구름,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농사입니다. 그래서 농사 질 때 바람, 비, 구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여러분 농작물, 뭐 땅이랑 물만 조달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바람과 비를 잘하야만 영양분 있게 잘 자라서 이걸 통해서 농경을 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잠시만. 자, 여기 할 수 있죠. 잠깐 인사 한번 하고 갈게요. 체육 선생님. 자, 안녕. 야, 열심히 들어. 졸지 말고. 알았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면은 바람과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자들, 이걸 통해서 농사를 졌다. 당시에 당시 고조선은 농경사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곡식과 생명, 병과 형벌, 선과 악을 맡게 했대요. 여기서 보면 곡식 자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시 농경사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당군신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역사 사실 두 가지 정리를 하면은 청동기 사였다는 점, 두 번째는 당시가 농경사였다는 점. 자, 다시 한번 기억하면은 청동기 때 벼농사를 지었다 OX, 그렇죠, O죠. 잘 맞췄습니다. 자, 때마침 계속 읽을게요.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면서 환웅에게 늘 사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곰이랑 호랑이가 환웅한테 와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뭐 말도 안 통했을 거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환웅이 어떤 고조선이 다스린 지역이 넘어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고조선 영토가 있으면은 환웅 부족이 어디선가 왔던 것 같아요. 천왕동의 문물을 가지고. 근데 왔더니 이 지역에 곰 부족이랑 호랑이 부족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딱 환웅이 보고 얘들이 이제 환웅이랑 결합하려는 모습을 이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테미즘 사상, 하나의 부족이 특정 동물의 신호를 믿는 것, 토테미즘, 이로 해석할 수 있죠. 실제로 여러분 곰이 만약에 사람으로 해달라고 해주세요 하면은 도망가야죠. 자, 이때 환웅이 영험 있는 쑥 한 타래와 마녀 20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곰하고 호랑이 때 마녀 주면 맞겠죠. 자, 곰과 호랑이는 이것을 먹으면서 동물생활을 시작했대요.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역사적으로 보는 겁니다. 곰은 21일 동안 조심을 여자의 몸이 되고 호랑이는 도망가서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이후 이야기 곰이 여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얘가 혼인할 남자가 없었는데 이때 환웅이 보고는 혼인을 했다. 이거 자체를 봐서 이때 환웅 부족이 청동기 문물을 가지고 건너갔고 이때 곰 부족과 결합을 했고 아마 호랑이 부족은 아마 이때 전투에서 패배를 해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오늘날 고조선이죠. 고조선의 첫 왕, 바로 당군 왕검이었는데 그는 중국의 요임금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당군 왕검이란 호칭이에요. 참고로 여러분이 삼국유사 계속 뒤에 읽어보면은 당군 왕검이 거의 1000살인가? 뭐 거의 진짜 오래오래 살거든요. 사람이 1000살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역사책을 어떻게 추정하면은 당군 왕검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아마 호칭이다. 즉 우리 청호중학교 뭐 3학년 뭐 2학년 2반이 있으면은 2반에 학급 회장이 있듯이 아마 그 회장, 학급의 회장처럼 아마 고조선의 왕의 호칭이 바로 당군 왕검이었고 그 호칭이 한 1000년 동안 이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자로 풀이를 했더니 당군이라는 뜻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왕검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바로 재정일치 사였다. 여기서 말하는 제는 제사, 정치, 정은 정치를 뜻합니다. 즉 당군 왕검이라는 지배자가 당시에 제사도 드렸고 정치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신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청동기 시대였다, 농경사였다, 토테미즘이 있었고 재정일치사였다. 왕이 제사도 드리고 정치도 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군 신화를 같이 읽었는데 이런 식으로 신화 속에는 역사적 사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같은 거 읽어볼 때도 역사적으로 풀이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고 다시 수업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교과서 35쪽 고조선 거북사를 같이 봤는데요. 당시 당군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세 가지를 정리를 하면은 당시의 천부인 그리고 뭐 이렇게 비와 구름을 관장한 신과 있었다. 즉 농경사였다는 점 알 수 있었고 두 번째 환인 부족과 이제 군부족의 결합을 알 수 있었던 토테미즘 사였다. 세 번째 바로 당군 왕검의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 이제 당군은 제사장의 뜻이고 왕검은 이제 군장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재정일치 사였다.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전됐던 고조선은 과연 고조선 영토 한번 잠깐 볼게요. 고조선 영토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지도에서 보이듯이 고조선은 만주 쪽과 한반도 북부 쪽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 영토가 정확히 고조선 영토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텐데 지금 지도 보면 맨 왼쪽 위에 고조선 시대에 썼던 대표적인 유적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돌, 비파형 금검, 이 있죠. 이런 유적과 유물이 있는데, 선생님들 헷갈려서. 자, 이런 유적과 유물인데, 이 고인돌과 비파형 금검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예요. 그래서
아마 이건 고조선 사람들만 썼을 것이고 이게 주로 발견되는 영토가 바로 고조선의 범위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범위 추정하고 있죠. 근데 고조선의 특징은 당시 고조선의 원래 중심지가 요동쪽, 즉 지도를 잠깐 그리면 한반도에 한반도는 원래 고조선 중심은 여기 요동지역이었어요. 여기였다가 원래 크게 발전합니다. 이제 고조선도 청동기에서 철기시대 점차 넘어져 전해지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발전해왔고 그러면서 반대로 평양으로 청도에서 더욱더 발전을 했다고 추론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고조선의 영토 범위는 이렇게 우리나라 북부와 만주 일대까지 고조선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조선이 이렇게 발전해서 고조선 왜 멸망했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조선은 계속해서 발전하던 도중에 위만 조선이 잠깐 도움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고조선이 이제 딱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 당시 중국은 혼란했던 분열기였어요. 그래서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좀 나라들끼리 서로 쪼개져서 막 싸우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시기에 이때 이런 분교 혼란을 틈타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당시 고조에 넘어옵니다. 위만이라는 사람이 넘어오는데 이 사람이 고조선의 왕,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돼요. 왕이 돼서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거죠. 왕이 돼서는 스스로 야 이제부터 내가 왕이야 해서 이때를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만조선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때 위만이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이다 보니까 당시에 뛰어난 철 기술을 가지고 넘어옵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가끔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위만 이때 중국 사람이라면서요? 그럼 이거 중국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옛날 기록 찾다 보니까 위만이라는 사람의 복장이 상투를 틀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옷을 입고 왔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역사자의 추정하기로는 위만은 원래 고조선에서 태어난 고조선 사람인데 중국에 건너가서 장군이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보고 있고 위만 스스로도 나라를 반란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조선을 이어나가요. 그래서 당시에 위만이 이제 왕이 되는 시절이 있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철기 나라 시대가 되었다. 고조선도 철을 중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철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나라가 더 발전되는데 고조선이 특히 더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중개무역이에요. 자, 중개무역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당시 고조선이 발전될 수 있었던 이유 중개무역인데 잠깐 지도를 볼게요. 이 한반도 남쪽에는 당시 진나라 나라가 있었어요. 여기에 고조선, 여기에 한나라, 당시 중국은 한나라가 통일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있었는데 당시 진나라에서 철이 겁나 유명했어요.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에서 철이 정말 튼튼한 철이 나거든요. 이 철이 유명하니까 한나라가 이 진의 철을 사고 싶어. 그런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바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무역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 진나라가 한나라의 철을 팔기 위해서는 누구를 꼭 거쳐야 돼요? 그렇죠. 바로 고조선. 즉 고조선은 중개, 가운데에서 양쪽을 중개한다. 즉 이어준다. 가운데서 이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나라와 한나라를 이어주면서 무역을 차지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 예를 들어 진나라에서 철이 100원이에요. 자, 100원이 딱 고조선에 가니까 고조선이 그러면 한나라한테 가니까 야, 이 100원짜리 철 우리 통행료네. 우리가 너네한테까지 간 우리나라 중간에 통하니까 이걸 통행료 수수료 냈대. 그래서 철을 150원에 삽니다. 무슨 나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소고기도 유통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원가는 얼마 안 하는데 비싸게 먹는 이유가 이런 유통 과정이 좀 복잡하면은 좀 더 가격이 비싸져요. 그런 것처럼 고조선이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물면 겨자먹기로 진의 철을 비싸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부가 당연히 불만이 됐어요. 이렇게 중개무역으로 성장하는 고조선에 어떤 나라가 불만이 가장 클까요? 그렇죠. 바로 한나라 불만이 크죠. 그래서 당시 한나라 무제. 여러분 참고로 여기 무제라고 하는데 이 무, 쌀무자, 무살 때 붙자거든요. 쌀무. 참고로 역사 중국 황제 중에 무자 들어갔다 하면은 무지무지 잘 싸우는 뜻입니다.
황무제가 좀 약간 전쟁을 좋아하는 황제였어요. 그래서 황무제가 당시 대군을 이끌고 고조선을 침략을 해서 고조선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결국에 중개인으로 인해서 황무제가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고조선권이 한나라한테 되게 째이 안 됐겠네요 하지만 이때 상당 기록 보면은 한나라도 상당히 고전을 합니다. 많이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고조선이 강했었던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 한나라가 두 번 다시 고조선 같은 나라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고조선 영토에다 뭘 만드냐면 한사군이라고 해서 한나라 4개의 군영을 만듭니다. 군영이라 지금을 치면은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나라가 직접 이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4개의 도시를 설치했고 고조선이 다시 안 나오게 감시를 했지만 우리는 그다음 역사를 알죠. 그 다음 여기 지역에서 손잡힌 나라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맞아요. 부여와 고구려.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이렇게 황무제가 한성을 설치해서 고조를 멸망시켰지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발전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바로 어떤 나라? 고조선이다. 까지 두 번째 학습 목표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학습 목표 세 번째 한국인으로서 세계화 시대의 자신만의 로고 만들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인데요. 지금까지 학습 목표 1번과 2번 정말 열심히 잘 들은 청국초등학교 친구들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 세 번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지금까지 청동기업 고조선을 배웠는데 왜 이 학습 목표 세 번째 한국인으로서 세계화 시대의 자신만의 로고 만들기를 왜 하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역사로부터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배웠는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된 한민족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 와서 다문화 가정 또는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세계화에 많이 융화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한민족 국가와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세계 민족의 혼영 전환되는 시대라고 해야 할까요? 전환되는 이 기점에 과연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한국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고 만들기 할 거예요. 나만의 로고를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 흔히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로고 뭐 있나요? 그렇죠? 신발을 많이 신고 있는 여러분 나이키. 나이키 자체가 그 니스라고 해서 승리의 여신이라는 뜻이에요. 나이키가. 너희들 중요한 건데. 자, 이게 로고의 의미가 그 승리의 여신 나에게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나이키와 유명한 그 로고 뭐 있죠? 그죠? 아디다스. 대충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는, 운동선수들이 점점 성장이 나니까 성장 곡선, 산을 의미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흔히 상품에는 로고, 그래서 자신의 회사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담아낸 이미지가 로고인데 나를 알릴 수 있는 로고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이거 로고 만들기 대충하면 안 되고 진짜 여러분이 좀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오프라인 계약을 했을 때 선생님이 이 로고 만들기를 수업 때 할 수도 있거든요. 수업 때 제작 학습을 할 수도 있어서 이거를 힘중이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과서에 빈 곳이면 아무나 좋아요. 빈 곳은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빈 곳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 이런 빈 곳에 로고를 그리고 로고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의미 짧게 이것은 나의 성장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 과제는 나의 로고 그리기와 그 의미를 한 줄로 정리를 해서 또는 두세 줄로 정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과제 게시판에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단원 1, 분단 4, 고소의 성능과 발전, 학습 1, 2, 3번까지 정말 수고 많았고요. 긴 시간인 만큼 여러분 이거 꼭 듣고 잠깐 쉬었다가 로고 만들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다음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